한국의 역사에 가장 독특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봉건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역사상 정치적 주도권은 통운신라 이래로 언제나 문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봉건제도의 원조인 서양은 무사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옆동의 일본도 무사가 지배층을 형성한 봉건제도를 통해 역사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신 중심의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세 이래 유일하게 무사가 권력을 휘두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시대였습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무신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무신 지배자들은 마치 일본의 쇼군처럼 국왕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고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도 연구자가 부족한 고려사 중 더더욱 특이한 시대인 이 무신시대를 연구한 서구인 역사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역사학계가 워낙 서구학자들을 잘 끼워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역사학의 중심인 미국 학계에 한국 고려사를 대표하는 학자로 그 족적을 남긴 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슐츠가 전해주는 우리의 고려 무인시대 이야기입니다. 우선 에드워드 슐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슐츠 교수는 1966년에 뉴욕주의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유니언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66년에서 1974년 사이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서강대에서 유학을 하거나 봉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지식과 감수성도 쌓았습니다. 1970년 동아시아학이 발달한 하와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에드워드 슐츠는 뒤이어 같은 학교 박사과정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국사를 연구하며 한국을 오간 그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는 바로 고려 무신정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슐츠가 연구를 하던 1970년대 한국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슐츠는 그만큼 한국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관심이 많은 연구자였습니다. 1976년 마침내 고려 최씨 무신정권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슐츠는 이후 2013년까지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 내에서 정말 몇 되지 않는 고려사 전문 역사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역사학계의 폐쇄성과 서고 능력 부족으로 슐츠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에드워드 슐츠는 우선 고려 무신정권이 등장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고려의 무신정권이 등장한 12세기 말에 바다 건너 일본에는 이미 전형적인 무신정권이라 할 수 있는 가마쿠라 막부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엄청난 교류나 영향을 주고받은 사건이 없었음에도 아주 비슷한 성향의 정치체제가 들어서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무신정권인 막부 정권은 하나의 정치체제가 되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에도 막부가 붕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70년에 세워진 고려의 무신정권은 고려가 몽고에 굴복하던 시점인 1270년까지 정확하게 100년을 버티고는 다시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는 이 현격한 차이의 원인을 고려의 문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즉 고려의 무신정권은 완전한 무신정권이 아니라 문신과의 연합정권이었다는 것이 결국 무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우린 학창시절 고려의 무신정권은 문신들의 억압과 차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문신의 간섭 없이 정권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신들의 무식함의 한계를 느낀 최충원과 최후의 최씨 무신 정권은 문신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은 무신 정권이지 문신들은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이죠. 슐츠 교수의 연구는 이런 기존의 통설에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 무신 정권은 시작부터 문신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슐츠 교수의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무신 정권 시대 고려 조정의 모든 관료의 출신을 모조리 조사한 그의 집념이 도출한 결과입니다. 고려사 자료 정도를 제외하면 고려사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슐츠 교수의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사를 왜곡하려는 조선 왕조의 정책 때문에 고려인들이 직접 쓴 그들의 역사인 고려사 실록은 조선 왕조의 서고에만 보관되다가 임진왜란 때 다 소실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에드워드 슐츠 교수의 연구는 고려 무신 정권 100년 동안 문반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국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중부 등이 권력을 장악한 명종 시기에도 문반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77%에 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통계의 불명확, 즉 문신인지 무신인지 알 수 없는 관료들의 비율이 최충원 정권 시기에 이르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문신과 무신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인 중에 문신처럼 과거에 급제를 한 이들이 있기도 하고 문신 가문 출신이면서 무신으로 활동한 이들도 있는 등 무인 정권은 점차 문신과 무신의 연합 정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슐츠 교수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신 중 과거 합격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은 유교 국가에서 문신 정치인이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후대 조선 시대와는 달리 과거 시험이 아닌 아빠 찬스, 즉 조상의 음덕으로 공짜로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슐츠 교수의 연구는 무신 정권 내내 이 음서 제도가 과거 제도에 밀려 제약을 받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무신들은 문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도가 활발하게 실시되면 문신 권력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신들이 문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처럼 문신들이 음서가 아니라 과거를 기반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은 무신들이 자신들의 문신 파트너를 실력으로 뽑으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 정권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려 무신 정권이 단순히 무식하고 포갑적인 깡패 군바리 정권이 아니라 나름 호민이라는 것을 아는 정치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신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로 이어지는 60년 최씨 무신 정권의 몰락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을 열은 정중부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거사로 인한 플랜의 부재로 그 몰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민 출신 이의민의 경우에는 포갑적인 통치로 다른 무신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최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신 명벌이었던 우봉 최씨 집안 출신으로 그 자신은 문반으로 벼슬길에 오른 문무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충원은 당대의 문인으로 유명했던 문신 이규보를 등용하는 등 일본의 막부와 유사한 문객 가신 집단을 만들어 문치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역시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신과 문신의 연합 정권을 강화시켜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 사력을 다했습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는 이들의 지배가 결코 고결하거나 깨끗하기만 하다 할 수는 없었고 나름의 독선과 부패가 존재했지만 그것이
이들에 앞서 고려를 통치한 다른 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선 문신 시대보다 더 부도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최씨 무신 정권은 대체 왜 몰락했는가? 일본의 막부는 하나의 정치 체제가 되어 살아남았는데 고려의 무신 정권은 왜 한순간의 돌풍으로 잦아들었는가? 슐츠 교수는 그 답을 바로 문신 유학자들의 사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마쿠라 막부는 천황의 본거지인 교토와 거리를 두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반면 고려 무신 정권은 황제와 함께 개경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막부의 쇼군과는 달리 고려 무신 정권의 수장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황제에게서 찾아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 파트너로 끌어들인 문신 가신들에게도 무신 정권 수장의 의지는 고려 황제의 뜻이라는 등식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철저한 유학자였던 문신 가신들 역시 이런 대의 명분이 있었기에 무신 정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문신 가신들은 최씨 정권과 같이 한 가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충원, 최우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믿고 따랐을 뿐 그들이 궁극적인 충성을 바친 대상은 고려 황제였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최씨 무신 정권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정권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선대의 가신들을 숙청하는 물갈이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무능한 최씨 통치자들인 최한과 최의가 집권하며 최씨 가문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최씨 집에는 최씨 집안의 간호 출신인 김준의 반란으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는 서양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고려의 무신 정권을 자신의 주요 연구 주제로 택하여 평생을 바친 한국학의 거두입니다. 그는 또한 마찬가지로 서양인들이 관심조차 없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학자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를 한국인이 독점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내 학계의 성향 때문에 한국에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슐츠 교수가 동시대 한국사가 아니라 일본사를 전공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접받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학자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젊은 시절 한국을 사랑해 한국사를 선택한 그의 한국 사랑이 짝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에드워드 슐츠 교수의 연구를 집대성한 무신과 문신, 한국 중세의 무신 정권은 훌륭한 연구입니다. 슐츠 교수가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을 연구 주제로 택한 것은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낸 197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을 주도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박정희와 최충원을 등치시키는 이미지가 연구에 투영된 듯 최충원에 대해 다소 과도한 우호적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자료 수집과 훌륭한 한국어 및 한문 능력 등 그의 뛰어난 학자로서의 자질이 드러난 그의 연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